이게 탭트. 그다음 이 사람은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죠. 이게 비밀 문서예요. 비밀 문서. 비밀 문서의 내용이 바로 말하자면은 조선을 팔아넘기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거에 의해서 결국은 러일 강화 조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포스마스 협의인데 이게 보스턴이에요. 보스턴 이게 쭉 올라가면 카나다 강의 뉴햄시아 쪽에 이게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이런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 당시 협조인데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조선의 일본 병합을 사실상 병합이 아니고 일본 보호국 하는 것을 사실상 이제 허가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은 뭐냐? 미국의 1차적인 목표는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일본, 영국, 미국이 한 적이 돼가지고 러시아 남하를 막기 위해서 견제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역사로 보면요. 이 포스마스 조약이라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은요. 이때부터 태평양의 세력 균형이 달라지고 이게 계기로 돼가지고 결국은 일본이 커가지고 미국하고 대립하게 되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또 가장 우리가 볼 때 웃기는 것은 디오도르 루스벨트는 이걸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평화상. 그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 비밀 협상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냥 없어 날아가 버린 거죠. 그리고 이성만 박사는 이걸 하니까 얼마나 통산할 겁니까? 여기서부터 이성만 박사는 이제 가슴에서 깊이 매여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 우리나라 외교관한테 우리나라 정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따 이 나올 겁니다. 얘가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사는 야 이게 아니구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시 국가 이익을 위해 가지고는 이 다른 나라 이익을 침해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밀사의 임무는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제 주저앉아 가지고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유학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선교사들이 돈을 줄 테니까 신학을 하고 하는 것들이 신학 안 하겠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분은 정치학, 국제법 뭐 이런 걸 공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장 단기간으로 학부, 그다음에 석사, 박사를 5년 안에 다 마쳐서 1910년에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논문을 쓰게 됩니다. 이 논문이 최근에 남한에서 나와 있어요.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아직도 제가 보기 논의를 안 하는데 이게 뭐냐? 이 양반은 중립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주로 뭔가 하니까 이 전시에 미국이 통상을 할 수 있는 그걸 줘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건데 주로 미국식 국제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근데 왜 그러냐? 이승만 박사는 독립정신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자주 독립을 유지하려면 양반 무엇보다도 국제법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 양반 주장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양반 자신이 저걸 했죠. 그래서 이 박사학위 논문인데 이것은 참 우수하다 그래가지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요건 요새 팔고 있어요. 아마존에 가면 이거 팔고 있습니다. 요새 이렇게 복제를 해가지고 책을 팔고 있죠. 이건 프린스턴 대학 당시에 학위 받을 때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국제법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 국제법에 대해서 특히 중립에 대해서 이제 저걸 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monroe주의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monroe 이 말하자면 서방부에서 말하자면 남북 미주에서만 할 게 아니고 태평양 쪽에다 연장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일본이 말하자면 커지면서 태평양 전쟁 직전까지는 일본은 뭐냐? 세계를 3등분하자. 그러니까 유럽은 독일하고 이태리의 그 추축국이 맞고 태평양은 일본 본토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를 일본의 영향권으로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는 안 된 거다.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monroe주의에 입각해가지고 후진국의 이 말하자면 독립을 인정을 해라. 그래서 미국은 monroe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이 중남미에 있는 식민지가 본국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바로 독립을 승인해버렸습니다.
이런 좋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좋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승만 박사가 국제연맹 위임 통치를 하자고 제안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본영을 치른데 그것도 말하자면 이런 중립 연구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박사는 그 당시에 국내 다른 독립운동가들을 설득을 못했기 때문에 혼자 결국은 이승만 박사는 너무 대비 추수책이다 이래가지고 비난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 박사는 상처가 되고 말았죠 이게. 이런 것이 이제 자세한 건 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이제 이승만 박사는 그 당시에 영세 중립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하자면 북의 중립, 어떤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중립을 몰라도 영세 중립을 한다 그러면은 너무 나라가 무력하게 되지 않냐. 그래서 영세 중립을 주장하는 유일주의라든가 김목균들은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영세 중립은 싫다. 우리가 저렇게 하는 건 좋지 않다 해서 이 양반이 특히 중립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이 한국에서는 나중에 과거 다 떨어졌지만 몇 년 동안 계속 과거 시험 치느라고 한학 공부를 해. 미국에서는 말하자면 최고 지식까지 이제 습득을 해가지고 동서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아주 확고한 이 양반 나름대로의 국제 정치관이라는 게 확정돼 있었죠. 이렇게 됐는데 미국이 결국 국가 이익을 위해가지고 약소국의 이익을 갖다가 희생시킨다. 약소국의 존재가 말살하게 한다 하는 것을 깊은 적이 있었는데 또 이승만 박사한테 영향을 준 게 뭐냐 하니까 소위 1921년에 워싱턴 군주회의입니다. 이건 뭐냐?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파리에서 평화회의를 했는데 결국은 일이 제대로 안 돼버린 거죠. 한국 조선의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우리도 독립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이 전순국들은 그게 아니다. 일본은 패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선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나중에 지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국제회의가 바로 21년 워싱턴에서 열리는 군비 축소회의인데 여기에 참석하겠다고 여러 갈래로 통해가지고 청원서를 냈는데 이것도 거절당했습니다. 처음에 국무장관한테까지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한테까지 내고 이랬지만은 결국은 거절당하고 나니까 이승만 박사는 정말 굉장히 이걸 중요시한 회의를 했었는데 여기서 또 좌절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이거 못하겠다 할 텐데 이 양반은 이런 역경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굳어지는 거예요. 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하딩 대통령하고 그 당시 국무장관하고의 군축회의의 장면입니다. 제가 이런 거 준비하면 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니까요. 이거 있어야 학생들이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말로 하려면 고유명사에다 지명 나오고 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것도 그 당시에 일본 정부의 방해 때문에 못하게 된 거죠. 자, 이것이 결국은 그 후에 이따가 나중에 이승만 박사가 독립운동의 일환으로서 데뷔회견을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승만 박사의 그 외교 노선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결론 부분이 나죠. 이런 말하자면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쓰라린 경험에다가 또 이 양반이 미국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어떤 외교 정책을 세우느냐 이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연미 노선이죠. 이게 이제 지나가죠. 이건 이제 대통령 취임하는 겁니다.